경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 후배가 정리해고를 당한 이유는 뭘까? 세상엔 이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필요할 땐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 말만 앞세우며 힘들고 티 안 나는 업무 앞에선 슬쩍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다. 저는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후자에 속했던 사람이다. 세상이 급변할 때면 가만히 지켜보다 대세가 기울 때쯤 유리해 보이는 쪽에 슬쩍 발을 걸쳤습니다. 해고의 칼날이 번뜩일 때는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으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엔 주저했습니다.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직장에서 쫓겨났던 동료들에게 저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일군 세상에 무임승차했고 일자리를 놓고 동료들과의 벌인 의자 뺏기 놀이에서는 실력이 아닌 운으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저는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1987년 대학에서 입학해 민주화를 견인한 586 세대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부모님 세대가 피땀으로 이룩한 자본주의의 황금기 덕분에 형편없는 학점으로도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제 안에 숨어있던 비겁함을 들춰내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하루하루 생존을 두고 벌이는 전투 속에서 저는 경쟁과 불평등의 논리에 조용히 순응했고 사실에 기초한 신념 대신 욕망의 뿌리를 둔 거짓말을 함으로써 경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근육만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의 욕망은 점점 더 기형적으로 자라났습니다. 비정규직 사원증 색깔과 나의 정규직 사원증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에게 강제로 쫓겨난 동료들의 아픔을 시대 탓으로만 돌리며 애써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후배가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 후배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부서가 통째로 없어지는 바람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날도 잘 다려진 흰색 와이셔츠와 푸른색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에 어울리지 않는 그 옷차림을 보면 전 그가 실직 사실을 집에 다 말하지 못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 신랑이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후배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토익 점수도 높았으며 업무에도 적극적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따뜻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틀에 박힌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른 서류들을 작성해 매번 사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짧고 애매한 문장들을 나열하는 대신 도표들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한 그의 보고서는 다른 이들을 주눅들게 하였고 어떤 동료는 그를 혼자만 돋보이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들에게도 이런 변화는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니? 네가 그렇게 서류를 만들면 결국 우리도 따라해야 되잖아. 이런 타박을 듣기 일쑤였죠. 여러 면에서 저보다 나았던 그가 정리해고를 당한 건 오직 다른 팀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라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생존 여부는 운에 좌우될 때가 많기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어떤 줄에 서 있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와 후배들이 떠나갈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백하건대 저는 그들의 아픔이 온전히 제 가슴으로 전달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더 크게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도감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조직이 물갈이 된 후 해직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으면 회사의 분위기는 한결 더 여유로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회의실의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이번에도 나는 살아남았어 라는 헛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동료들을 떠나보낸 허망함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기만하며 애써 빈 의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후배가 해고를 당하고 정확히 1년 10개월 뒤 저도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엔 또 다시 빈 의자가 하나 더 생겼겠지요. 어쩌면 연대 대신 경쟁을, 비판 대신 수능을 택했던 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송별회도 없이 떠나가야 했던 제 동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만났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자니 깊은 회한이 밀려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출근길에도 푸른색 정장을 입어야 했던 그 후배의 말이 생각납니다. 선배, 저는 동료들을 사람으로 봤지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후회가 돼요. 앞으로도 시류와 좌절을 수없이 겪겠지만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니란 걸 이젠 알아요. 전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젠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요즘도 그가 힘주어 말했던 다르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당신에게,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에서 로버트 H. 프랭크는 숫자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과연 당신의 성공이 실력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 그는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과연 행운이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는 전체 성과 중 행운에는 2% 정도의 가중치만 주고 나머지 98%는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끔 분석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결과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획득한 행운 점수의 평균은 90.23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중 78.1%는 재능과 노력의 점수의 합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의 78.1%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운이 좋아 성공한 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실력과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행운이라는 축복을 받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물질적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인적 자본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거의 예외 없이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모의 실험은 인적 자본의 관점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즉
엄청난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물질적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낸다. 이들은 승자보다 운이 나쁠 뿐이다. 행운이란 요소에 2%라는 아주 낮은 가중치를 부여했음에도 왜 운이 없는 사람은 특히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웠던 걸까? 그는 그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행운이라는 것이 반드시 능력이 있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는 경쟁자가 많으면 능력과 재능이 우수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운마저 좋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과 노력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아주 작은 계기가 큰 행운으로 작용하며 그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노력이고 능력이고 다 필요 없어. 줄 잘 서서 힘센 자들과 잘 지내고 운이 좋길 바랄 수밖에 라는 지독한 체념입니다.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불운을 안주 삼아 자기네들끼리 축배를 든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막대한 부의 축적은 기나긴 시간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집단 지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과 노력에만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의 행운에 감사해야 하고 성공적인 결과 앞에 겸손해야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이 결코 당연하거나 공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쉽게 매도해버립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에게서 프랭크 교수가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이 불필요한 시장 혹은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유통망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최고라고 인지된 상품만 소비되고 최고의 스펙을 갖춘 인재만 채용되는 현상을 그는 그토록 염려했던 것입니다. 프랭크 교수의 이러한 견해를 작정하고 왜곡하려 드는 사람에게 이 책의 내용이 그저 순진한 경제학자가 늘어놓는 한 가닥 도덕 타령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 대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경제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발표한 실험 결과들이 아니라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한 경제학자의 시선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 나름의 성취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의 분배를 왜곡시켜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경제학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박제화된 이론들이 오늘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침몰시켰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인지할 때 프랭크 교수의 견해는 편협한 경제학자들을 물리치고 정당성을 획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는 이 지독한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이 깊어 단번에 치유될 수 없는 세상이기에 저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H. 프랭크 교수의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를 예측하지 못할까? 1997년 10월 29일 외환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발표된 두 번째 대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23일 후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를 예측하지 못할까? 이론에 치우쳐 현실을 외면한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연세대 경제학과 홍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한국 경제학계는 대부분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외국 학술지 게재를 지향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핍돼 있고 학문 재생산 능력도 상실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경제학은 관료나 기업들과 진정으로 대화하지 못하며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로 자처하기 힘들다. 문제는 관심과 시선의 방향이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자들 위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움직였다면 이젠 지금껏 소외돼 왔던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제학이 법학, 철학, 정치학 등과 같은 다른 사회과학 학문들과 동떨어진 채 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또한 인간 윤리에 대해 다룬 도덕 감정론으로부터 잉태되었다. 경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할 때 경제학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경제학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경제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이 모두 경제학의 중심에 숫자와 도표로 이루어진 이론만 가득하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GDP 수치를 자주 거론하는데 과연 이 숫자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로버트 F. 케네디도 GDP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수치는 네이팜탄도 합산하고 핵탄두와 도시폭동을 제압하기 위한 무장경찰 차량도 합산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도 합산합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국민 총생산은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놓여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한 이들의 삶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센 지수를 개발하여 그들의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고, 일본의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우미 또한 사회적 공통 자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학에 인간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했다. 경제학이 밥과 자유를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경제학자들은 숫자 대신, 자본 대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숫자 대신 사람을 가슴에 품은 경제학자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발을 딛기 위해 노력한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토지, 즉 부동산 문제에 있음을 최초로 논증한 헨리 조지. 경제학의 인문학의 품격과 함께 왼쪽에 날개를 달아준 정운영. 합리적 개인들 간에도 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정치학자 오스트롬.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게 된
살인적인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학자 장 지글러. 경제는 정치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정치 경제학이라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외친 김수행. 빈곤은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 아마르티아 센. 주류 경제학이 외면한 사람의 마음을 경제학에 담고자 한 우자와 히로후미. 혁신과 일자리를 경제학의 중심에 두고자 한 슌페터와 조앤 로빈슨. 기본소득에서 인류 공생의 길을 찾고자 한 필리프 판 파레이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기한 로버트 H. 프랭크. 어쩌면 이들의 사상이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훗날 감금된 우리의 생각에 자유가 필요할 때, 바로 그때 인류는 이들로부터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비뚤어진 경제학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삶을 향하게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이 책의 주인공들과 함께 경제학의 미래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오늘 소개한 책은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입니다. 구글러 박지선님이 들려주는 알기 쉬운 경제학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빨간색 표지에 귀엽게 웃고 있는 캐릭터를 보고 정말 쉬운 경제학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헌데 페이지가 잘 넘겨지지 않았어요.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많고 경제가 아닌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다가왔지만 중간중간에 경제학자에게 보내는 저자의 편지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총 8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1. 경제학자들을 믿지 마라. 2. 경제학자들은 왜 경제를 예측하지 못할까? 3.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정치경제학. 4. 경제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5. 경제학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6. 경제적 불평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 7. 부자만이 아닌 모두의 자유를 위한 경제학. 8. 경쟁은 누구도 승자를 만들지 않는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인간에게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려는 것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결국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부가 아니다. 삶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